먼치킨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먼치킨이라는 단어는 많은 뜻이 있는데 고양이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던킨도너츠에서 판매하는 도넛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먼치킨이라는 단어는 흔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기 캐릭터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냥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내버리는 그런 최강 캐릭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먼치킨인 인물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최강의 먼치킨 왕인 정조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오늘은 정조의 전반적인 삶 말고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조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죠. 그만큼 그는 독서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어떤 책을 다 외우기 전까지는 지독하리만치 그 책만을 읽었다 보니 수많은 조선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경서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가 책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증거도 존재하는데요. 사관이나 승지들이 적절한 인용구를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인용을 했을 땐 자신이 직접 어떤 책의 몇 페이지 몇 번째 줄까지 알려주면서 써야 할 인용구를 알려주거나 잘못된 인용은 고쳐주기도 했다고 하죠. 이때 신하들이 정조가 말한 책의 몇 번째 줄까지 찾아보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서 깜짝 놀란 신하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의학서적도 많이 읽었다 보니 직접 자신의 병에 처방을 했을 정도였으며 심지어 허준의 동의보감이 부실하다고 말하며 책 내용을 보충하기도 했다고 하죠. 스스로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능력이 떨어지는 신하들을 많이 깔보기도 하는데요. 여러 기록들에서 정조는 신하들에게 니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고 제발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할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왕이었지만 신하들은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심지어 정조 15년 때는 경연을 없애버렸는데요. 정조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했는데 그는 더 이상 신하들에게 배울 것도 없고 신하들이 무식하니 자신이 중하급 관리들을 직접 교육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도 공부는 하기 싫었는지 과거부터 경연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경연을 잘하지 않는 왕이 있으면 신하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난리를 쳤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경연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정조가 경연을 없앤다고 했을 때는 신하들도 입국다하고 별말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조가 똑똑한 건 신하들도 인정하고 있던 것인데 더 대단한 점은 무예 실력도 장난이 아니었던 것이죠. 과거 명군으로 일컬어지던 왕들은 모두 하나씩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는 무예는 뛰어났지만 정치력은 좀 떨어졌고 세종과 성종은 지덕체 중 체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정조는 지덕체를 모두 갖춘 왕이었습니다. 그가 화살을 100발 쏘면 항상 98발을 명중시켰고 50발을 쏘면 49발을 명중시켰다고 하는데요. 전부 다 맞출 수 있었지만 한 발씩은 일부러 맞추지 않았던 것인데 겸손이 미덕이었던 시대이기도 하고 군주는 스스로의 재주를 자랑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쨌든 활을 워낙 잘 쏘다보니 이성계의 현신이라는 말도 나왔던 문무를 겸비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는 관대한 왕이었던 반면 신하들에게는 얄짤없이 불같은 성격을 보여줬다고 하죠. 앞서 말했다시피 신하들에게 공부 좀 하라며 핀잔을 주던 그이기도 했지만 어떤 신하를 높은 관직에 임명하면서 대놓고 네 주제에 그런 중임을 맡을 수 있겠냐?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하들에게 욕도 잘했는데 이를 잘 못하는 신하들에게는 자유자재로 욕설과 막말을 해버리기도 했죠.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거나 경박하다 멍청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대신 누구누구의 몸에서는 동전 구린내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기피한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읍시옷이나 호로자식 등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신하에게는 바로 욕설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 일을 못하는 신하들에게 한 것일 뿐 일을 잘하고 똑똑한 신하들은 비록 왕인 자신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 많은 대신들이 그 신하를 처벌해야 한다고 해도 정조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며 벼슬까지 올려주었다고 하죠. 이런 이유 덕분에 정조가 신하들에게 욕을 하고 조롱하고 악담을 퍼부어도 성군이나 명군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설에는 그가 어릴 적 생명의 위협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 잠도 못 자서 책만 읽었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예를 익혔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그는 먼치킨스러운 점도 많지만 반대로 술과 담배를 굉장히 즐겼다는 기록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정조는 술에 취하면 술버릇이 굉장히 고약했다고 하는데 신하들에게 정말 최악이었던 점은 정조의 술버릇이 바로 신하들에게 억지로 술 먹이기였다고 합니다. 왕이 내리는 술을 안 먹었다간 훗날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하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술버릇이었죠. 정조는 애주가이기도 하지만 남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 먹는 것을 좋아했던 것인데요. 오죽하면 수원화성 팔달문 시장 입구에는 정조가 술을 먹고 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불취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취하지 않은 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글이죠. 어느 날 정조는 성균관 제술시험에서 합격한 유생들을 불러 연회를 벌였는데 그때 유생들에게 옛사람의 말에 술로 취하게 하고 그의 덕을 살펴본다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각자 양껏 마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부승지 신기에게는 유생들에게 잔을 돌리라 하고 승지 민태혁과 각신 서영보에게는 유생들이 술을 양껏 먹고 있는지 감시하라고까지 명령했다고 하죠.
이때 오태증이라는 유생은 평소 술을 잘 마셨기에 취하지 않았는데요. 정조는 그런 그에게 자네의 할아버지이던 오도일이 증조할아버지 숙종 시절 이곳에서 술을 먹고 취해 넘어진 적이 있다네라고 말하며 억지로 술을 더 먹였다고 하죠. 그래서 술에 취한 오태증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만취한 채 넘어졌는데 정조는 그런 오태증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술 먹고 실수하는 모습을 비판하기보다는 술을 먹으면 취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애주가다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또한 정조는 창덕궁에 있는 부용정에서 낚시를 하곤 했는데 이때 최재공이나 심한지, 정약용, 박제가, 유득공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기를 낚지 못하면 벌칙으로 술을 먹였다고 하죠. 그의 술사랑 일화는 또 있는데요. 어느 날 진사 이정용이 술에 만취해 궁궐 담벼락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통금 시간이 넘도록 그곳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비를 서던 포졸들에게 붙잡혀 형조로 넘겨진 뒤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정조는 요즘 사람들은 술이 약해서 제대로 마실 줄도 모르는데 이자는 술도 잘 마시고 그 멋을 알고 있으니 참으로 가상하다. 상으로 쌀 한 포대를 주고 풀어줘라 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정조는 오히려 관료나 유생들이 주량이 너무 약한 걸 탓하며 이정영이 만취한 걸 가상하다고 칭찬했던 것이죠. 또한 3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정약용에게는 옥으로 만든 필통에 소주를 가득 부어 마시라고 했는데 그때 정약용은 왕이 하사하는 술이니 사양하지 못하고 다 마시면서 속으로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정조는 정약용에게 삼중소주라는 술을 하사했는데 문제는 이 삼중소주가 3번이나 증류했고 물을 타지 않은 최소 70도 이상의 독한 술이었다고 하죠. 왕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다 보니 백성들 역시 영향을 받았는지 한양에 술집이 많이 생겼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술집을 없애야 한다고 상소가 올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술 외에도 그는 굉장한 꼴초이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그는 조선을 흡연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정조는 담배처럼 유익한 것도 없다며 답답한 속과 꽉 막힌 심정을 뚫어주는 것도 담배라고 말하면서 이 담배를 백성들에게도 널리 베풀어야겠다고 했었죠. 또한 담배 덕분에 스트레스가 날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담배는 소화에도 좋고 추위나 더위도 쫓아낸다라면서 담배를 극찬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담배에 대한 시까지 썼으며 책문의 시험 문제로 담배의 유용성에 대해 논하라라고 내기도 했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이롭게 사용하고 생활에 윤택하면 된다. 담배만 천하게 여길 까닭이 없다라는 식으로 답안을 썼는데 이 답안을 본 정조는 담배가 출현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온 백성이 담배를 피우게 해서 그 효과를 확산시켜 담배를 베풀어준 하늘에 보답하자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조의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4~5살 어린아이들까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어린 여자애들도 길을 걸어다니며 담배를 폈던 것이죠. 심지어 최재공이 70대의 나이에 어린 유생들이 담배를 뻑뻑 피워대자 그들에게 한 소리 했는데 유생들이 최재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서 담배 예절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죠. 정조는 먼치킨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조선의 21대 국왕인 영조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바로 고추장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고추장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의 식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는 소화 기능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반찬들을 좋아했는데요. 소금으로 가늘한 족이나 시원한 김치를 즐겨 먹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던 영조의 눈길을 끈 것이 바로 매우면서도 달콤한 데다 감칠맛까지 느껴지는 고추장이었습니다. 온갖 귀중한 음식들을 먹으며 사치를 부렸던 왕들에 비하면 영조는 그래도 소박한 식사를 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죠. 왜냐면 한반도에 처음 고추가 들어온 것이 임진왜란 이후부터이고 그 고추를 이용해 담그는 고추장이 기록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숙종 46년인 1720년 어이 20필이 지은 소문사설이라는 요리책인데 영조가 국왕으로 즉위한 시기가 1724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추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있는 기록을 봐도 영조가 국왕으로 있던 시절은 고추장이라는 재료가 궁중요리에 도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죠. 때문에 그 시절의 고추장은 흔하고 소박한 반찬이 아니라 마치 귀한 약재처럼 다뤄지던 새롭고 희귀한 진미였다고 합니다. 영조는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반찬들을 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밥과 반찬을 고추장에 비벼 비빔밥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죠. 고추장이 없으면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고추장을 좋아했는데 특히 궁궐내에서 만든 것보다는 민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나 사원부 지평인 조종부의 집에서 만든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궁중약방의 도제조인 김양로가 영조에게 요즘도 고추장을 계속 드시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때 영조가 지난번에 처음 올라온 고추장의 맛이 무척 좋았다는 답을 했죠. 김양로가 그 고추장은 조종부의 집에서 만든 것인데 다시 수라상에 올리라고 할지 물어보았고 영조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조는 조종부가 탕평파 영의정인 이천보의 비리를 거침없이 비판했을 때 그가 이천보의 비리 때문에 비판을 한 것이 아니라 당파 싸움에서 자신이 속한 파벌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편을 공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종부를 매우 괘씸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영조는 조종부는 미워해도 그의 집 고추장은 미워할 수 없었는지 조종부가 죽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집 고추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조종부의 성이 바로 순창조씨인데 앞에서 말한 소문사설이라는 요리책에서도 조종부 집안의 고추장과 그 제조법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당시 조종부 집안의 고추장은 굉장히 명성이 높았다고 하죠. 그 비결은 바로 일반 고추장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영조가 평생 좋아하던 고추장을 처음 궁궐에 들고 와 영조에게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였다고 하네요. 20년 넘게 계속된 영조의 고추장 사랑도 말년이 되어서는 약해진 입맛 때문에 점점 약해졌다고 하죠.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1769년 6월 내의원 도제조 김치인이 근래에 올리는 고추장이 어떠냐고 묻자 영조는 고추장도 이제는 질린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추장 외에 자신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반찬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추장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내의원에서 만든 고추장이 사대부의 집에서 만든 고추장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조종부의 집에서 만든 고추장을 그리워하는 듯한 말을 남겼죠. 엄청난 국수 마니아이기도 했던 영조는 평소 신하들에게도 국수를 권할 정도로 고추장 못지않게 국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과 함께 영조가 즐겨 먹은 것으로 유명한 반찬들이 바로 송이버섯과 전복, 꿩고기인데 이 중 송이버섯은 말할 것도 없고 전복이나 꿩고기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귀하고 값진 식재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귀한 것들을 즐겨 먹었던 식사 습관과 백성들에게 금주령을 내려놓고 본인은 몰래 술을 마셨던 기록 때문에 후대에 와서는 영조를 두고 위선자라 비판하는 의견들도 많아졌죠. 영조는 왕으로 있는 기간 내내 백성들에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술을 만드느라 곡물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금주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조실록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영조가 술을 마셨다는 걸 암시하는 기록이 발견된다고 하죠. 영조는 술을 마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 때마다 자신이 마신 것은 술이 아닌 오미자차라고 변명을 했으며 말년에는 다리병의 통증을 잠시 잊기 위해서 송다라는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많은데 송다는 비록 이름은 차이지만 솔잎과 누룩을 넣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솔잎주라는 술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1770년에 김관주라는 인물이 영의정 홍봉안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보면 몇 해 전 영조가 송다를 내오라는 명을 내렸을 때 홍봉안이 금주령 기간이라는 핑계로 영조의 명을 거부하면서 왕의 체면과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송다가 술이 아닌 차가 맞았다면 영조의 성격상 절대 홍봉안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송다가 차가 아닌 솔잎주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영조는 사치를 금지한다며 왕실에서 쓰는 가마에 금으로 도금을 하는 것을 금지해놓고선 당시 한반도에서 매우 구하기 힘들었던 주석으로 도금을 했으며 좋아하던 음식 또한 당시 기준으로는 사치스러운 고급 요리인 인삼이나 송이버섯, 전복, 꿩고기,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나 사슴꼬리,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물론 신분제 사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국왕이 저 정도의 사치를 부린 것을 두고 무조건 비난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대로 술도 마시지 못하게 금주령을 내리고는 금주령을 어긴 경우 심하면 사형까지 내릴 만큼 엄한 처벌을 해놓고 정작 본인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술을 자주 마시거나 진귀한 반찬들을 즐겨 먹은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두고 그를 위선자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TV에서 방영된 몇몇 사극들 때문에 조선시대에 왕이 죽으면 그를 담당하던 어이들도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떠돌았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기나긴 조선의 역사 속에서 왕이 승하했을 때 처벌을 받은 어이는 단 4명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은 효종을 담당했던 의원인 신가기와 정조를 담당했던 어이 시민뿐이라고 합니다. 어이란 궁궐에서 임금과 왕족들을 전담하는 의원을 뜻하는데 한국사에서 기록된 어이들 중 가장 오래된 존재는 삼국시대 신라에 있었던 공봉의사라고 합니다. 공봉은 왕의 곁에서 일하는 최측근 관직을 뜻하는 것이니 신라국왕의 바로 곁에 배치된 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크게 나누면 문과와 무과, 잡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 잡과에서 의술과 관련된 의과에 합격하면 국가에 소속된 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의과에 합격하면 바로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내의원은 정원이 2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반 백성들을 진료하는 해민서나 빈민들의 진료를 맡았던 활인서에서 일하게 되었죠. 지금으로 치면 국립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는 정삼품의 벼슬로 의관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였는데 단 한 명의 어이만을 뒀던 것은 아니며 2~3명 이상의 어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수많은 의관들 중 겨우 3명만이 어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의관들 중에서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죠.
때문에 어이가 되려면 뛰어난 의술은 물론 왕을 비롯한 윗사람들을 상대하는 처세술과 정치력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어이가 됐다는 것은 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왕의 명령으로 중요한 신하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양녕대군이 학지를 앓고 있을 때 어이를 보내 그를 치료하게 했고, 자신의 친척이었던 원주목사 조박이 아플 때도 어이 어승진과 김지수를 보내 치료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왕이 신하에게 어이를 보냈다는 것은 실력이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임금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총애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고 합니다. 여러 사극에서 임금이 승하하거나 위독한 상황에 처하면 그 책임을 어이에게 뒤집어 씌우며 처벌을 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만큼 극한 직업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예의 책사였던 종가는 궁예가 독화살을 맞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어이의 멱살을 잡고 만약 궁예가 죽게 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궁예가 계속해서 심한 고통을 느끼자 종가는 결국 부하장수를 시켜 어이를 죽여버렸죠. 이런 식으로 사극에서 왕이 죽으면 분노한 신하들의 손에 어이가 죽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어이들이 목숨을 잃은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왕이 죽었을 때 형식적으로 어이를 처벌하는 척 휴가나 다름없는 유배를 보냈다가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오진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왕을 내버려둔 게 아닌 이상 어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모두 뒤져봐도 왕이 죽었을 때 어이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겨우 4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큰 처벌을 받은 의원은 잘못된 시술을 해서 효종을 죽게 만든 신가기와 정조 시절의 어이 시민뿐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를 일으켜 효종을 죽인 신가기조차도 차명이 아닌 교수형을 받으면서 죽은 후 그의 시신을 보전할 수 있게 했다는 기록을 보면 신체를 손상당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사회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가기는 그런 처벌을 받을 만도 했던 것이 다른 의관이 말리는 것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끝에 39세의 젊은 효종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효종은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신가기와 유우성이라는 어이들을 불러들였는데, 신가기는 효종에게 종기에 침을 놓아서 피를 빼내는 식으로 독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유우성이 머리에 침을 놓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효종이 신가기에게 침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결국 치료가 시작되었죠. 침을 놓은 후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효종은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며 신가기를 칭찬했지만, 수전증이 있었던 신가기가 놓은 침이 효종의 머리에 있던 동맥을 뚫어버리는 바람에 효종의 머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의관들은 어떻게든 지혈을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죠. 수전증이 있는 의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머리에 침을 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미 신가기는 오래전부터 수전증이 있었음에도 침을 워낙 잘 놓기로 소문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침을 놓아 성공적으로 효종을 치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효종 또한 신가기를 믿고 그에게 진료를 맡긴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신가기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효종이 사망하게 되었고, 명백한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신가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원래 신가기는 임금을 죽게 만든 죄로 차명에 처해질 신세였지만,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은 효종이 신가기에게 침을 놓으라는 명을 내렸던 것을 감안해서 차명에서 교수형으로 형을 낮춰주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신가기와 같이 있었던 유우성은 잠깐 유배를 갔다가 현종의 사면을 받아 다시 어이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봐도 명백한 잘못을 했던 것만 아니라면 왕이 죽었다고 해서 어이들을 처벌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어이들도 임금이 승하하게 되면 염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스스로 사직을 해버린 경우가 많았고, 탄핵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허준을 포함해 6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6건마저도 대부분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어이로 복직을 했다고 하니 사실상 왕이 죽은 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건강한 것도 아닌데 모시던 왕이 죽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어이를 죽여버렸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욕심 많은 의원들이라고 해도 절대 어이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왕이 죽는다고 해도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이나 수많은 왕족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어이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왕실에 있어서도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이들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